면역은 평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다. 수면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스트레스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이 웃어라. 안녕하세요. 최윤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의료 건강에 관한 책인데요. 환자 혁명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조한경 의사고요.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조의 건강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자는 이 책에서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사고들이나 의료계와 제약회사 간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공생관계 같은 이런 말하기 불편한 의료 현실들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의 열쇠는 환자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환자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들이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술이 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뭔지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 면역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보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가 시작된다. 구더기가 생기고 각종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몸을 갉아먹는다. 불과 몇 주에서 수개월 만에 뼈만 남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살아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바로 면역력 때문이다. 이렇듯 면역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어디서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군대에 비유되기도 한다. 정확하게는 군대와 경찰이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는 경우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발생하면 호중성 백혈구가 제일 먼저 상처 부위에 도달한다. 호중성 백혈구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 바로 신속한 이동과 세균의 포식 및 살균이다. 강한 급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침략자와의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벌임으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교감신경의 자극과 함께 상승한다. 반대로 평화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때는 전체 백혈구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림프구가 돌아다니면서 내부 단속을 한다. 군대가 아닌 경찰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활동이 돌연변이 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암세포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느긋하고 속편하면 된다. 단 환경에 상관없이 느긋하고 속편해야 한다. 환경에 지배되면 현대인들은 교감신경 우위의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은 암 발병 위험의 증가다.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조건 강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미생물에 무너지지만 너무 강해도 자멸하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조금만 항진돼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공격한다. 자가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면역력이 나 자신도 공격하는 질환을 말한다. 면역력 강화가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의학적 의미의 면역은 나 위의 모든 것을 퇴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단순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과 맞서 싸우는 수준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장내 미생물은 세균이지만 나의 일부로 인식된다. 최소 1500만 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온 같은 편이다. 따라서 공격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이 외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니 연합군인 셈이다. 반대로 암세포는 나의 세포지만 같은 편이 아니다. 가만 놔두면 나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런 까닭에 항원 항체 모델이 면역의 전부가 아니다. 백신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백신 주사 후 항체가 생겨나면 면역이 생겼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예전 모델이다.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도 큰 몫을 차지한다. 똑같은 홍역이라 할지라도 영양 및 위생 상태가 우수한 선진국과 영양 및 위생 상태가 열악한 빈국의 발병률과 치사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장티푸스나 결핵은 백신 없이도 선진국에서 퇴치되었다. 1960년대 홍역 백신이 미국에서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홍역의 위세가 크게 꺾여 있었다. 홍역을 두려워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 영양 상태와 위생관념 덕분에 개체들의 면역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이르러서야 수두 백신이 의무 접종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수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듯 면역이란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영양 결핍을 초래할 정도로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서 백신 하나 맞았다고 강한 면역력이 생길 리 없다. 건강할 리 없다. 현대의학에선 병원체라는 용어를 쓴다. 병원체는 세균뿐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심지어 프리온 같은 단백질도 포함한다. 면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루이 파스텔의 단순한 세균 이론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예전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폐혈증을 두려워하고 항생제 처방을 쉽게 한다. 학술지 네이처 2014년 12월 11일자에는 병원체라는 용어를 버려라 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의학 패러다임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연초가 되어 학급에 독감이 돌아도 모두 다 독감에 걸리진 않는다. 왜 그럴까? 독감 예방주사 덕분은 아니다. 독감 예방주사의 효율이 매년 평균적으로 2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동 개인의 면역력이다.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섭취가 좋은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이 독감에 걸릴 확률도 높다. 결국 병원균보다는 내 몸의 면역력이 변수인 것이다. 세균설 대 내부 환경설. 19세기 의학계에는 위대한 과학자 두 명이 있었다. 루이 파스테르와 클로드 베르나르다. 두 사람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서로 완전히 달라 많은 설정과 논쟁이 오갔다.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세균설을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세균설에 입각하여 원인이 되는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되었고 이는 백신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당시 파스텔의 친구였던 클로드 베르나르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질 때 감염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면역이란 개념이 없을 때였지만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피부와 장, 그리고 피 속에 어차피 수조가 넘는 균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균도 있다. 코 점막 속엔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늘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평소에는 조화를 이루며 잘 살고 있는데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때를 틈타 병원균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암도 마찬가지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게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는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면 멍이 든 사과가 더 빨리 썩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내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과학자는
살아생전 수많은 토론과 경쟁을 했지만 돈은 파스테르가 벌었다. 아무래도 파스테르의 세균설이 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병균에 맞는 항생제를 개발하거나 병원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시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개념인데다 내부 환경을 좋게 유지하기 위한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같은 것들은 돈이 되질 않았다. 다만 파스테르는 임종을 앞두고 베르나르가 맞았어.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이 전부야. 라며 고백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프랑스계 미국인 미생물학자 르네 디보가 베르나르의 이론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뭔가 방해하여 균형이 깨지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피로 역시 말년의 병원체가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 병원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서식지인 병든 조직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이지 모기가 오염된 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깊은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파스테르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류는 파스테르에게 진 빚이 있고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항생제 페니실린의 개발로 전에는 손도 못 써보고 죽는 질병들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쟁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베르나르와 디보의 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분야가 기능의학이다. 아직은 멀었지만 많은 의사들이 점점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금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들을 고치려면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에 입각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되지도 않는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먹거리와 영양, 생활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 그러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생활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약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는 한다.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와중에 취미활동이나 유흥까지 즐기다 보면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은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왠지 잠이 많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당 오락이라 해서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끔찍한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와 수면 부족을 부추긴다. 정주영 회장이나 나폴레옹도 하루에 4시간만 잤다는 일화가 자극이 되는 반면 원하는 만큼 잠을 실컷 자는 생활 태도는 타인에게 큰 귀감이 되지 못한다. 잠을 줄이면 사회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 통념의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더 건강할 수는 없다. 아니, 그보다는 사람마다 체력과 체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권할 일은 아니다. 잠을 아껴서 그 시간에 놀거나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값을 받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2015년 CNN에 자거나 죽거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를 비롯한 뇌졸중, 당뇨, 비만 등 사망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사였다. 바꿔 말하면 수면 부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 한 코호트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을 비교했는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6% 짧게 관측되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근심, 우울증 모두 만성적인 불면증 증상 중 하나다. 이들은 수면 부족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원인이기도 하다. 일주 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수면 시간은 물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불면증 환자 거의 전부가 삶의 스트레스가 높거나 최근에 근심거리가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스트레스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반대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수면 부족이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면 부족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3천여 명의 의과대학 레지던트 1년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은 레지던트들의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8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 한 달 중 24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5번 이상인 경우 레지던트의 피로 누적에 의한 의료사고 위험이 무려 70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의료사고도 3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깨어있는 시간이 17시간에서 19시간 사이일 경우 인지장애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깨어 활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더 깨어 있을 경우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잠자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즐거운 놀거리, 일거리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라고 표현할 만하다. 수면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거나 이제까지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몸에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한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이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뺀다. 미녀는 장꾸러기가 맞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련이 있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분히 충전해야 아침에 쌩쌩한 것과 마찬가지다. 빠르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얼마나 깊이 자는가?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언제 자는가? 잠자는 시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한다. 신생아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야 한다. 유치원생은 10시간에서 14시간, 초중고생은 9시간에서 11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성장, 면역, 두뇌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성장기 어린이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만 재우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고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진다. 그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어떨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것이 이상적일까? 수면은 몸을 재충전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 현대인들에겐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이다. 따라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본인의 체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속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진다.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 우리 몸은 밤새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다. 밤늦은 시각에 깨어있으면 신체 활동을 하느라 체내 미네랄과 비타민이 소진되어 영양 결핍을 유발한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원재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피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숙면이다.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파가 불안정하여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는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렐린은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배고픔과 식욕을 유발하여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주범이다. 숙면을 취하려면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이 반드시 미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 코르티솔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근육을 파괴하여 기초 대사량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복부 지방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 부족 상태로 다음날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지속될 경우 아랫배가 나오고 조기에 당뇨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은 방광염, 아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면역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멜라토닌.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가 멜라토닌이다. 1992년 처음 소개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그 효과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개인차가 큰 이유가 있다. 멜라토닌은 날이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 변화에 의한 광주기를 감지하여 생식활동의 일주성, 연주성 등 생체 리듬에 관여한다. 초저녁에 잠이 쏟아질 때 버티다가 그 시간을 넘기면 잠이 달아나는 이유는 멜라토닌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을 보면 인간은 야행성이 아닌 주행성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파리에 갔을 때 동물들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동틀 무렵이다. 해가 뜨면서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인간도 원래 이와 같았다. 하지만 요즘은 해가 떨어져도 빛이 줄어들질 않는다. 현대인들은 값싼 전기료 덕분에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해가 지면 곧바로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마땅한데 전등불 덕분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늦은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다. 빛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 불면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시에 사는 매미가 밝은 빛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울어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한 멜라토닌 결핍인 경우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불면증의 원인이 멜라토닌만은 아니다. 다른 복잡한 원인에 의한 불면증이라면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누구는 멜라토닌이 효과가 좋은데 누구는 별 효과가 없다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멜라토닌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든다. 멜라토닌 수치의 저하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수면장애는 또다시 2차적으로 인지저하 가속화,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등을 유발한다. 멜라토닌이 낮과 밤의 사이클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 혹은 특정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혈당 상승과 같은 만성질환은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멜라토닌이 건강한 사람의 수면 습관과 숙면에 도움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말 궁금한 것은 멜라토닌이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한 발 더 나아가 수면장애 부작용을 유발하는 처방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멜라토닌은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다. 멜라토닌 섭취가 혈압약의 부작용에 의한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중년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3주 경과 후 매일 2.5mg의 멜라토닌을 보충받은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길었고 잠에 빠져드는 시간도 짧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면을 취하는 비율도 비교 그룹에 비해 7.6% 높게 나타났다. 암 환자들 중 스트레스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 역시 멜라토닌이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기 유방암 생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하루 3mg의 멜라토닌을 섭취한 여성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멜라토닌은 폐경기 여성에게 흔한 수면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데 하루 5mg의 멜라토닌을 복용했을 때 건강한 폐경기 여성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체중 감소 효과도 보고되었다. 체중 감량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질환 문제들도 개선한다. 수면 유도를 위해 잔악사와 같은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이 약물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잔악사와 같은 알프라졸람 계열의 약물들은 야간 멜라토닌 상승을 현저히 억제함으로써 자연적인 수면을 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때문에 약물 의존성이 발생한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들의 벤조디아제핀 약물 의존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멜라토닌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세로토닌. 숙면과 관련해 멜라토닌만큼이나 중요한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다.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가 타깃으로 삼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선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립토판을 필요로 한다.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것 외에도 생리전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불안증, 탄수화물 식탐, 술 마신 뒤 숙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타민 B6를 체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선 아연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타민 B6나 아연의 결핍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경우 비타민 B6와 아연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 간단히 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 복합제를 먹고부터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도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전파공해다. 그리고 SNS도 한몫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내려놓고 종이로 된 인쇄물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빛이 나오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 이는 뇌 활동 증가로 이어져 잠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종이에 인쇄된 책을 읽으면 잠이 더 잘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멜라토닌 수치는 빛과 반비례로 오르락내리락해서 저녁 시간에 집안 조명이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하는 집에서는 일찍 소등해서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조명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잠은 어둠 속에서 자야 한다. 잠자는 동안 낮은 조명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낮 시간 동안의 뇌 기능과 컨디션이 영향을 받는다.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숙면을 취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 사용하다 보니 우리 몸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사안이 아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번민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웃기.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병명은 잘 찾아주는데 원인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사들은 잘 모르겠으면 다 스트레스라고 하더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고백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사가 진짜 원인을 몰라서 스트레스라고 둘러댔다 하더라도 의사의 말이 맞을 확률은 매우 높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실체적 영향을 준다.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영향을 준다. 거의 몸을 지배하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 왠지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인식하는 것이다. 가난과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실은 둘 다 공존하며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저런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가난한 자가 사회 구조만 탓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다. 김광석의 노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가사처럼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도 있고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차가 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도 현대사회 또한 스트레스 증가에 한몫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도록 발전해왔다. 삶은 편리해졌을지 몰라도 그만큼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뜻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상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급성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불면증을 야기하고 살을 찌우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살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노력을 기울여도 스트레스가 많다면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정신신체증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증이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는 마음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혹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수년간 미워하고 그 생각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정신신체증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 생각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정신신체증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정신신체증이 중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정신신체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을 못 빼고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중년 남성들이 잠을 자다 밤사이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불과 6개월 전에 종합검진에서 심장 혈관 검사를 했고 모두 정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심근경색의 원인이 실제로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마그네슘이 소진되는데 일반 근육보다 20배 이상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심장 근육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부정맥과 심박동 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그네슘 결핍이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킨 것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들 중에는 얼마 전에 큰 사건을 겪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다.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사건이 지난 후 얼마 있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생존하기 위해 몸이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 반응이라 하는데 이때 자율신경에 의해 체내 호르몬 분비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이다. 혈압의 증가, 갑상선 기능 억제, 생식 기능 및 성적 욕구 억제, 식욕 저하, 신진대사 기능 억제와 면역 기능의 변화를 유도한다. 반대로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된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도파민, 엔돌핀과 더불어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로토닌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의외로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세로토닌이 증가할 경우 ACTH와 코르티솔 농도가 더불어 증가하여 오히려 근심불안이 가중된다. 심리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굳거나 간질 발작과 유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세로토닌의 어원은 세럼, 즉 혈장에서 발견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란 뜻으로 세로토닌이 지나치면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박동 정지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바로 세로토닌 증후군이다. 스트레스는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도 순위가 있다. 현대인들에겐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클까?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홈스와 리차드 라에 박사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43개 항목을 정하여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는 홍강희 교수와 정도원 교수가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했다. 상위 12위까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 자식 사망, 2위 배우자 사망, 3위 부모 사망, 4위 이혼, 5위 형제자매 사망, 6위 배우자의 외도, 7위 별거 후 재결합, 8위 부모 이혼, 재혼, 9위 별거, 10위 해고, 파면, 11위 정든 친구의 사망, 12위 결혼. 놀랍게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죽음과도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해당된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변명이 있겠고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화병이 생겨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12위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1위부터 6위까지는 헤어지는 것 혹은 관계의 단절이다. 죽음도 결국은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손상이 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다.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 관계라는 것이 인간의 큰 관심사이다 보니 사람들은 드라마 보기를 즐긴다. 드라마는 대부분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녀관계, 오해, 갈등, 출생의 비밀. 시청자들은 남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재미있어 한다. 그만큼 관계에 목말라 있고 연결되어 있기를 좋아한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서면 하루 종일 허전한 것도 어딘가에 접속되어 있길 원하는 DNA가 있는 것이고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다른 이들과 접속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다른 순위를 좀 더 보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스트레스가 10위, 돈과 관련한 문제는 10위권 바뀌고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30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절대적인 데이터라 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돈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많은 경우 돈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감히 헛된 믿음이라 말하고 싶다.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가중된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부유나 가난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이나 취업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실에서 암에 걸린 쥐로 실험한 결과 작은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심장 박동이나 혈액순환 호르몬을 분비시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사냥을 하면서 쫓고 쫓기며 살아온 인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메커니즘 정도는 갖추고 있다. 다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 이는 인류에게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해소할 줄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론 시금치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다. 녹색 채소가 도파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그 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엽산 부족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오메가3가 들어있는 연어나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오메가3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반대작용을 하며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달걀에 풍부한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C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 말이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이유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는 듣는 것과 부르는 것 모두 해당되며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참 많은 경로를 통해서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결론은 항상 한 가지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하고
건강하게 먹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는 피하고 만약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풀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손 잘 씻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달려 있다고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면역관리 잘 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는 밤밤책 최윤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내일 아침은 활기차게